사회초년생이라 서울 수도권 잡기에는 투자금이 부족합니다. 5천 정도 있어요. 지방 쪽으로 눈을 돌려서라도 갭으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거죠. 초보랄까 이제 사회초년생인 분들이 부동산에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유튜브 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는 지방의 갭 투자 이런 것들을 사회초년생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그런 규제도 없었고 대출도 잘 나왔고 지금보다 훨씬 집값의 절대값도 작았고 그래가지고 사회초년생들은 지방에 갭 투자를 해라 라고 저도 영상을 많이 찍었었고 그때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가능했었고 지방이라는 게 막 정말 산골짜기가 아니고 그냥 뭐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뭐 수도권의 웬만한 그냥 도시들도 충분히 갭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또 전세가가 또 세기도 했었고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 사이에 벌써 한 10년이 흘렀고요. 중간에 DSR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LTV 뭐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뭐 생애 최초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똘똘한 한 채 전략도 막 정부가 막 이제 권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그 전략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똑같이 사회초년생들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는 사회초년생들이 시장에 나온다는 거지. 이 현실에 딱 던져졌을 때 돈은 한 3천에서 4천이 있는데 여전히 주식을 한다는 거는 무섭고 주식해가지고 돈 날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봤을 때 10년 전에는 지방의 갭 투자라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어가지고 저걸 했었는데 지금은 저쪽은 막 난장판이죠. 막 지금 시체가 질비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안전한 이미 전쟁 끝나가지고 사람들 막 치료하고 있고 이제 막 다시 막 마을 다시 막 뚝딱뚝딱 만들고 있어. 여긴 좀 안전해 보여. 여기서 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하는 데들은 입장료가 너무 센 거야. 너 사회초년생이냐? 그럼 좀 레벨 좀 더 올리고 와라. 여긴 아직 너가 들어올 때가 아니야 하면서 딱 지금 벽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럼 이제 제3의 길로 가니까 이제 코인하고 주식이 있어. 근데 이쪽은 애들이 한 번 가면 안 돌아와. 여기 옆에 있는 지방 갭 투자 애들은 가가지고 막 칼 맞고 있고 여기 지금 안전해 보이는 서울 수도권은 이제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해.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코인이랑 주식은 갔던 애들이 이제 안 돌아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어떡하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러면은 뭐 전쟁터지만 저기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면서 지금 갭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돈을 좀 바짝 모으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돈을 좀 바짝 모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좀 이렇게 진중하게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저는 전쟁터에 가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뛰어드는 거는 물론 그 안에서 뛰어들어가지고 살아남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종부세는 6월 1일자 보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2일에 집을 사가지고 딱 360일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5월 한 25일에 팔면 법인으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다주택을 하든 뭘 해가지고 막 해볼 수도 있어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취득세 뭐 적게 내면서 뭐 집을 사가지고 뭐 1,0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법인세 조금 뭐 한 9% 내고 뭐 이거 뭐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하시는 분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실익과 리스크 대비 얼마나 이게 이득인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은 차라리 그냥 이 초보자의 마을에서 좀 돈을 좀 더 버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아니면 뭐 정말 확실하게 공부해서 뭐 미국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확실한 것만 하시든지. 근데 꼭 글로 간 애들은 갑자기 알트로 빠지거나 갑자기 미국 주식 투자하러 갔다가 한국에 동전주 하러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하다가 또 안 돌아오고 하니까 이쪽을 또 마냥 또 추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억부터 모아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1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에는 3천만 원 모으면 됐어요.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지방에 갭 투자든 뭐든 뭐라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뭐 분양을 받아도 계약금을 넣든지 뭐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한 5천 정도로 늘었고 지금은 그래도 한 7천에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7천에서 1억 정도. 왜냐면 그 사이에 사실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물가가 벌써 한 2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3천만 원 모으세요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7,400만 원 정도 모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또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는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억을 혼자 모으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이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해가지고 어릴 때, 어린 것도 아니지. 사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30대 한 초중반 애들 많이들 결혼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 초반에 빨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돈을 바짝 모으자. 우리는 마음이 맞기 때문에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고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돈을 바짝 모아서
바짝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답이 보이는 건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도 많이 늦게 하고 이제 늦어지는 정도가 이제 점점 늦어져서 이제는 한 40 정도 안팎으로 가야지 이제 결혼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30대 중반 정도만 돼도 노총각 노처녀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노총각 노처녀라는 단어도 아예 안 쓰고 이제는 한 40 정도 돼도 뭐 의뢰 뭐 결혼 뭐 이제 하시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다 모아가지고 갖춰놓고 결혼합시다 하는 분위기로 바뀐 거죠. 원래는 한 10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둘이 바짝 모아서 집도 사고 했었는데 이제는 각자 알아서 잘 살아가지고 돈 잘 벌어서 집도 사서 합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도 점점 더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혼자 외벌이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또 만들어야 돼. 예전엔 맞벌이에서 만들던 경제력을 혼자 만들어야 되니까 대기업이나 막 전문직 정도 아니면은 결혼을 또 못하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회 분위기가 저는 뭐 어느 순간 또 한번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세대를 지금의 어떤 30, 40대 말고 지금의 한 10대나 20대 뭐 이런 분들은 또 아마 좀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보다 더 어린 세대 분들은 빨리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사회가 세대를 거치면서 가치관이 또 확확 바뀌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죠. 젊을 때 둘이 바짝 모아가지고 경제력을 합쳐가지고 데이트 비용이나 아니면 뭐 여행 비용이나 취미 활동 비용들을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면 좀 못 쓰니까 빨리 결혼해가지고 돈 바짝 모아서 이제 재테크를 하거나 하는 게 장기적인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또 생각하게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관망하기에는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거래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관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랄까요, 남이 뭔가를 하면 나도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죠. 내 친구가 옆에서 러닝을 해요. 러닝을 하는데 하프 마라톤을 뛰는 거야. 2시간 정도 걸려서 막 뛴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도 하프 마라톤을 뛰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초보자인데 그냥 냅다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옆에 애가 뛴다는 거랑 내가 뛰는 거는 사실 별개인 거죠. 왜냐면 이 친구는 하프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중간에 연습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놔가지고 장비부터 체력까지 다 갖춰놓고 얘는 뛰는 거고 나는 그냥 옆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얘가 뛰기 시작하니까 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거죠. 근데 나도 원래 하프 마라톤 뛰던 애야. 그래? 그럼 또 같이 뛰자 하면서 그냥 가는 거지.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장에 탈 수 있는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준비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죠. 앞에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왔어요. 그럼 버스를 탈 수 있냐 없냐라는 거는 버스비가 있냐 없냐로 결정하는 거지 버스가 왔다고 해서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에 버스가 왔어요. 내가 타야 되는 버스야. 110번이 왔어. 그럼 나 타면 돼요? 안 되죠. 왜? 버스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버스비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인 거죠. 지금 버스가 왔으니까 타야 될 것 같아. 지금 가야 되는데 집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가야 되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사정이지. 돈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버스 기사님인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 비트코인 360만 원일 때 살까 주변에 말했었는데 뜯어 말렸었어요. 본인이 말했는데 사람들이 뜯어 말렸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주변에 사람들이 360에 산다는데 내가 뜯어 말린 건지. 근데 둘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치가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10년, 20년, 100년씩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뭐 가치가 그렇게까지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일종의 잠깐 보유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둘 다 정답일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가치에 대한 정확한 계산,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지만 남이 뜯어 말리든 안 말리든 사는 거죠. 저도 예전에 집 처음 살 때 그 중개사도 절 뜯어 말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집을 사러 갔어요. 근데 중개사 분들이 말릴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집을 사겠다는데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나를 말려. 그러면서 아니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 이거 사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막 6채를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서울에서 산다는 앤데 돈 뭐 얼마 들고 와가지고 이 지방에 와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 10몇 평짜리들을
사러 온 거예요. 집이 시장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개사분 입장에서는 얘 이거 어떡하려고 하냐 하면서 걱정돼서 말려준 거죠. 어찌 보면 자기도 중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들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으니까 계약서 써주시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분도 좋은 사람이죠.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준 거니까. 근데 저는 제 나름의 어떤 가치와 제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말린다고 해서 그분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반대로 그분의 말을 안 듣고 제가 산다고 해서 제가 나쁜 사람도 아닌 거죠. 서로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거죠. 그 아파트는 5천에 샀는데 막 1억 4천까지 갔었습니다.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운이 좋게 맞췄던 거죠. 근데 그분이 그거를 뭐 몰랐기 때문에 그분은 잘못된 조언을 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 사람들의 얘기는 다 듣고 다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다.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얘기에 휘둘립니다. 왜? 얘가 말하는 것도 맞거든. 야, 요즘에 금융위기 터졌지. 다들 뭐 지금 서울은 난리 났다고 그러지. 야, 그리고 야, 이거 지금 썩음썩음한 아파트 누가 사냐. 사지 마라. 우리 아들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거 사지 마라. 내가 이 동네에 지금 20년 넘게 살았다. 그러니까 사지 말고 그냥 차라리 다른 거 해라.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얘기였죠. 그렇지만 샀다. 가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여기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중개사가 해준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련히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 동네 20년 넘게 사셨으면 전문가신데 그러면 제가 한 3개월 뒤에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집에 갔어. 근데 그 뒤로 막 올라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해서 막 따져. 전화해서 그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달콤한 인생처럼 그때 왜 그랬어요. 하면은 그분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나도 떨어질 줄 알았어 라고 하겠죠. 그냥 그거는 남 탓밖에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부동산 가서 커피만 얻어 마시고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 또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라서 이 공부를 하라는 개념이 결국에 가치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거든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든. 근데 뭐 저는 뭐 코인에 대한 뭐 비전문가니까 뭐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코인은 어떤 가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금에 대한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봐도 금은 그냥 뭐 보관 수단인 거지 어떤 뭐 가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뭐 산업에 조금 쓰이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비트코인도 뭐 암시장이나 이런 데서 쓰이잖아. 그러니까 뭐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개념이 참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조금 강조하는 분들이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뭔가 그런 가치 투자자가 되는 거죠. 결국에 좋은 물건은 시장이 지금은 약간 외면할 뿐 결국에 이 시장은 정신을 차리고 나한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사놓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치 평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통은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나는 가치는 잘 모르겠고 가격만 본다. 가격을 본다는 분으로 가시면은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뭐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만 보고 막 하는 거죠. 저는 뭐 둘 다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사람마다 그 잘 맞는 투자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공부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최소한의 화폐로서의 기능적 가치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비트코인도 그러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래 지금. 비트코인을 그 US 테더 있죠? US 테더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바꾸면은 뭐 미국 가서도 바로 돈을 현금으로 막 달러로 바꿔주고 어디 뭐 다른 나라 가서도 막 달러로 바꿔주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환전소가 잘 돼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조금 귀찮음은 있겠지만 그냥 여기서 뭐 이렇게 테더라는 걸로 막 바꾸고 그래가지고 저쪽 가서 막 보내주면은 거기서 바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상품권 바꿔주듯이 돈 빼주고 막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폐 가치로서의 기능을 또 막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합니다. 그럼 US 테더를 사야죠. 아니 근데 US 테더라는 개념을 통용시키는 기축 통화 같은 게 또 비트코인인 거니까 뭐 비트코인이 어찌 보면 뭐 그냥 그 시장의 어떤 원자로 같은 거죠. 이 비트코인 때문에 나머지가 또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재테크 관점에서 혼인신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막 불리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대출을 왕창 받을 때 소위 말하는 대로 나도 대출 왕창 받고 뭐
아내 남편도 왕창 받아가지고 우리 진짜 능력 최대한 끌어가지고 집을 한번 삽시다. 뭐 이런 분들은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때 어쨌든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계산해 주니까 혼인 신고 안 하면 남남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능력을 좀 최대로 발휘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청약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불리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불리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유리한 거냐라고 얘기하면 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혼인을 안 하면 남남이기 때문에 남남이어가지고 생기는 어떤 이득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혼인 신고를 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손해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혼인 신고를 안 해가지고 유리하기에는 또 시장의 상황이 막 예전처럼 막 급등기여가지고 뭐라도 사놓으면 막 돈 되고 막 이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뭐 혼인 신고를 뭐 해도 무방하다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신혼 부분이 뭐니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혼인 신고를 하면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장단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인 신고는 애가 태어나는 거랑 상관없이 안 해도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혼인을 안 해도 애를 낳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동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이를 그냥 자기 호적에 뭐 올리기도 하고 뭐 남편이라고 불러야 되나? 남이죠. 어쨌든 서류상 남이지만 이 남자의 이름에 뭐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이혼을 하고 뭐 자기가 이제 호적에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이 때문에 뭐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아주 큰 실익이 있냐라고 생각하면 뭐 저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혼인 신고를 뭐 할 것만 해라. 왜냐면 혼인 신고를 오히려 안 하면 이거는 이제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남남이잖아. 그냥 남남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동거인이죠. 결혼식이라는 거를 행위를 했을 뿐이지 그냥 동거인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이 결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면 하고 안 해도 상관없다 정도까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가 좀 이상한 거일 수도 있죠. 어찌 보면은 반대로 그러면 아예 혼인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제도를 동일하게 운영을 하든지 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청약에서 좀 유리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청약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 되게 많은 악의 기운을 지금 뻗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약제도라는 게 없어져야 돼. 청약제도가 없어져야지만 사실은 이 사회가 조금 더 좀 정상화가 될 텐데 이 청약제도라는 어찌 보면 이제 그 국가 기관이 좌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투자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면서 막 맨날 바꿉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돈을 막 엄청 벌고 누구는 옆에서 막 박탈감 느끼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난 열심히 산 애보다도 그냥 한번 운 좋게 넣었는데 막 추첨제로 당첨돼가지고 막 몇 억 번 애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살아서 막 맞벌이 하는 부부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얼마고 내가 그동안 속상한 게 얼만데 하면서 이 끊을 수 없는 그 메비우스의 띠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첨되고 그 다음에 끊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군대 부조리처럼 군대도 옛날에 이제 구타가 많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구타가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누군가 끄는 거죠.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축구 선수 하면서 하도 맞아가지고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 후배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때렸다. 해서 이제 그 악의 그 사슬을 끄는 거죠. 폭력의 사슬을 한번 끊었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누구 하나가 이제 이렇게 딱 끊어야 됩니다. 이런 건 좀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임기 동안 뭐 내 상황에서는 우선 넘어가고 다음에 어떻게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 청약이라는 건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돈 없고 할 때, 돈 없을 때 진짜 뭐 차관이라고 하죠. 그 외국에서 돈 빌려다가 막 집 짓고 할 때, 그럴 때 했던 제도를 지금도 뭐 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 굳이 국가에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비싸면 미분양 나는 거고, 싸면 잘 팔리는 거고, 뭐 그런 거지.